소박한 멋, 그리고 맛.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한 그릇의 국수. 역사적으로 국수는 왕실과 귀족들만 향유할 수 있었던 고급 문화였다.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맛볼 수 있었던 국수. 과연 한민족에게 국수란 어떤 의미였을까?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저마다 특색을 띠며 발전해온 국수의 변천사. 체험의 의미를 넘어 장수의 의미까지 담긴 국수 한 그릇의 역사를 풀어내본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까지 다양하고 푸짐한 먹거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광장시장.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 음식은 단연 국수다. 후루룩 뚝딱,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국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밥만큼이나 유용한 한 끼 식사이다. 가볍게 즐기지만 든든함을 남겨주는 국수의 매력. 과연 현대인들에게 국수란 어떤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을까? 그냥 먹는데 부담도 없고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집 와서는 국수를 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칼국수를. 온 힘을 다해 치대고 느리는 국수 반죽. 수십여 가지의 반찬을 올린 밥상 못지않은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만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국수는 다양한 재료들과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자랑한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국수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밥상에 올랐을까? 그 첫 번째 역사적 사료는 고려시대 송나라 사절 서경이 지은 고려도경. 10가지 음식 중 국수 맛이 으뜸이라 하였고, 노골대에서도 고려인들은 승면, 즉 국물에 만 국수를 먹는다는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 국수는 기록상으로 보면 고려도경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고려시대부터 먹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꼭 기록상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 시작이 됐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여러 가지 유학자라든가 승려들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이전부터 국수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밀국수가 재배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루가 주 재료인 국수는 그 이후에 발달이 됐겠지만 훨씬 더 이전에 메밀이 더 이전부터 재배가 되고 사용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전부터 국수가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엔 선진 문물을 배우려는 학자와 승려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일이 빈번했다. 승려와 학자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은 장안. 당나라의 수도이자 불교 문화의 융성지였고, 또한 국수 문화가 절정기에 오른 지역이었다. 유학 생활을 하던 승려와 학자들은 곧바로 고려의 국수 문화를 전파했고, 이는 곧 한민족 국수 문화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실크로드를 통해 들여온 밀과 메밀. 이 또한 국수의 주 재료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불교가 번성했던 고려시대엔 사찰 제례를 위해 국수를 만들고 또 팔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사찰은 국가적 주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진귀한 물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때 국수가 제례상의 필수 품목 중 하나였다.
고려시대 국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절을 찾아 나섰다. 이름하여 조면사지. 고려시대 국수를 담당하는 절이라면 그 명칭에 국수를 뜻하는 밀가루 면자가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국수를 담당하는 절이 따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사찰에서 국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음식이었다. 이 절은 조면사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창건은 기와라든가 탑으로 봐서는 고려 초기에 창건이 되어서 조선 전기에 폐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절터입니다. 그 당시 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기와의 수막세. 고급스러운 무늬만 보더라도 이 지역에서 꽤 크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찰임을 뜻한다. 이 자료는 1800년대 후반에 나온 그 사찬 읍지인데요.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자료가 조면사, 제, 서상, 수정동지, 유초석, 채석이라 돼 있는데요. 조면사는 서상면의 수정동에 있는데 초석과 계단석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의 명칭 자체에서 면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문헌 자료가 이제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이곳에도 미면사지라는 절터가 남아있는데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국수를 팔았던 사찰이라는 의미의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사찰과 국수는 과연 어떤 관계이고 또 국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음식이었을까? 사찰을 중심으로 발전한 고려시대 국수 문화를 좀 더 들여다보고자 한다. 사찰 음식 전문가인 대안 스님에게 사찰의 국수 문화 그 시작부터 들어보았다. 삼국시대 신라 말기, 통일신라 말기에 이제 스님들이 당나라의 그 불교 학문을 위해서 유학 갔을 때 거의 중국에서 많이 그 음식을 접하고 한국의 사찰에서 그걸 먹게 한 그런 이제 어떤 문헌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국수를 알린 사람이 그 고려시대의 원진이라고 하는 스님이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요. 또 그 후에는 이제 홍법선사, 공예 스님에 의해서 전해졌다 이런 말들도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수가 먹기 시작한 거는 삼국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부터 국수는 승려들에게 별식 중에 별식으로 손꼽혀 왔다. 먹는 그 순간 승려의 얼굴에 미소가 드리워진다 하여 불가에서 국수는 승소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사찰에서도 국수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귀한 음식. 사찰의 음식엔 조리에 3가지 덕이라는 게 있다. 청정해야 하며 맛이 부드러워야 하고 법과에 맞는 색과 건지의 대비를 맞춰야 하는 것이다. 자극적이지 않으며 승려들의 부족한 영양만을 채울 수 있는 소박한 음식. 담백한 맛이 특징인 사찰의 국수. 그 가장 큰 특징은 면에 숨어 있다. 사찰의 국수는 거의 절면이죠. 국수 종류가 이제 세간의 국수도 종류가 많고 절집에도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칼로 일단 면을 잘 밀어서 칼로 쓰는 걸 이제 절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절면 상태고 아마 조선시대에 그
그까지는 아마도 절면이지 않았나.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 근대에 와서 국수를 어쨌든 뭐 말린 국수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다 그 국수를 많이들 이용하죠. 사찰의 국수는 간을 더하는 조미보다 씹는 맛인 면의 식감에 더욱 치중한다. 여름철 사찰 국수를 대표하는 콩국수. 더위에 입맛을 잃은 스님들에게 미소를 드리울 만한 국수다. 사찰 음식에선 육수가 아닌 채소로 국물을 우린 채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콩물이 국수면에 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좀 커야 되고요. 이런 국물 내기를 해서 육수가 있고 국물이 많은 것은 면이 굳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옛날에 먹던 거는 거의 소면 수준이거든요. 면이 얇을수록 국물이 풍부하게 묻어나 국수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 승려들의 영양을 채우고 입맛을 돋우는 들깨국수. 겨울을 대표하는 사찰국수인 배물국수. 배와 동치미의 시원한 맛과 고소한 잣이 일품이기에 승려들에겐 제일의 별미로 손꼽힌다. 닭발식이나 불교 행사 때에만 맛볼 수 있었던 국수. 절제된 생활, 수행의 삶을 사는 승려들에게 이 국수 한 그릇은 부처님의 은혜와도 같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특별한 이제 여름철에 그 더위에 이제 시원한 요리는 특히 이제 시원한 배를 갈아서 이렇게 단박하게 특별한 요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방의 선방에서 이제 수행하는 스님네들이 이런 음식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대중공양도 이렇게 해서 드리면은 아마 스님네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계절과 지역 그리고 문화에 따라 지금까지 다채롭게 발전해온 국수. 그런데 과거의 국수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띄었다고 한다. 이해부터 우리나라는 밀가루를 재배하긴 어려운 자연 환경이었다. 그렇다 보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이 국수를 만드는 주요 재료가 되었다. 조선 후기 농악 가문의 문신인 서명응이 지은 고사 12집에서도 우리나라엔 메밀가루로 국수를 만든다고 했고, 고려 도경에서는 우리나라엔 밀이 비싸 성례가 아니면 먹기 힘든 곡물이라고 표현했다. 문헌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수는 하얀 면발이 아닌 검은 빛이 도는 메밀국수 가락이 대부분이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좀 땅이 척박한 곳, 뭐 강원도나 북쪽의 함경도나 평안도나 이런 곳에서 메밀이 참 잘 자랐어요. 밀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기후나 어떤 풍토, 토양 때문에 잘 안 됐거든요. 메밀국수는 흔한데 밀국수는 많이 이렇게 귀했어요. 국수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제분 기술이 더불어 성장되어야 한다. 곱게 가루를 빻고 갈아낼수록 국수의 면발은 더욱 차지고 쫄깃함을 보인다. 하지만
메밀은 껍질과 알맹이가 단단해 고운 가루를 내는 데만도 오랜 과정과 시일이 걸릴 정도였다. 거친 반죽으로 국수를 뽑을 수 있었던 국수틀. 이것의 등장은 국수 문화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촉매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국수 틀의 등장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역시 고려시대 때부터 그 국수 틀이 나와 있지 않아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그림이나 그런 사파에 의하면 국수 누름 틀을 가지고 국수를 뽑는 장면 같은 게 조선시대에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국수 틀, 그러니까 만들어진 국수 틀이 없을 때는 바가지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메밀로 묵을 쏘아서 줄줄 흐르게 만들어서 국수를 만들었다는 그런 올챙이 국수 같은 기록도 있기 때문에 국수 틀에 연연하지 않고 직접 우리 주변에서 먹었던 국수들은 더 많이 발달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국수는 왕족, 귀족들만 즐길 수 있었던 최상의 고급 음식이었다. 귀족들에게 국수는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도구로도 이용될 정도였다. 국수는 메밀가루 외에도 육수의 재료, 갖가지 고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도 높았던 데다가 메밀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만도 수일이 넘었을 정도기에 웬만한 부를 축적한 귀족이 아니면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사치스러운 음식이었다. 잔치를 앞둔 양반가에선 몇 달 전부터 국수를 준비할 정도로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렸다. 이를 위해 온 집안의 아녀자들이 모두 모여 국수 만들기에만 집중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백일, 돌, 혼례, 회갑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관문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 국수.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러 가지 의례가 겹쳐요. 그래서 백일, 돌, 커서 관례, 계례, 혼례, 그리고 회갑, 진갑, 그렇게 이제 겹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국수 장국이 올라와요. 면 요리가 올라와요. 국수는 항상 귀한 음식, 그리고 장수를 뜻하는 음식, 그리고 어떤 평안을 가져오는 음식, 그리고 백년해로를 하는 음식으로 되어서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중요한 경사가 있는 날이면 국수를 함께 먹는 것뿐 아니라 선물을 하는 풍습도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돌잔치, 결혼, 입신, 회갑과 같은 날엔 국수를 선물했는데 이는 잔치상 장만을 위한 나눔의 미덕이자 장수와 평안이 깃들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느새 고려시대가 지고 억불숭유 조선시대의 새빛이 밝았다. 이제 불교계의 행사가 아닌 왕실 의례에서 국수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한다. 진찬의궤, 진연의궤와 같은 조선 왕실 조리서에는 무려 20여 개의 국수 장국을 저술했을 만큼 다양한 국수 음식이 등장하는데 고려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함이 극에 달했다. 궁중에서는 궁중의 잔치를 기록해 놓은 게 의궤라는 책이 있어요. 궁중의궤에 보면
항상 이 면이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류는 면, 온면, 건면, 냉면, 그리고 면 신설로라고 해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는데 한 40여 가지 재료에 면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냥 신설로만 먹어도 굉장한데 거기다가 이제 면을 넣어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맛도 좋고 호화로운 거거든요. 조선의 최초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밥. 그중 면병류에서는 메밀국수를 만드는 과정과 다양한 국수 조리법이 구체적으로 저술되어 있다. 1670년에 나온 음식 디미방에 보면은 창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업창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썼던 재료가 주로 메밀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방가에서는 전분만으로 만들어서 먹었다. 그래서 전분으로 만드는 거는 썰어서 먹든 창면으로 해서 먹든 가능한데 고운 가루를 만들기가 힘드니까 전분이라 할지라도 창면으로 만든다. 내리 눌러서 이게 좀 쉬우니까. 뿌리 깊은 양반 가문에서는 저마다 자신의 가문을 대표하는 국수를 뽐내기도 했다.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 중엔 유독 국수를 사랑한 왕들의 기록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왕실 행사에 국수가 자주 오르다 보니 왕들에겐 국수가 친숙한 음식일 수밖에 없었는데 국무 중 허전한 입맛을 달래거나 더위를 식히기 위한 음식은 단연 국수였다. 조선 전기에는 메밀국수가, 후기에는 냉면이 조선의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정도였다. 대체로 면 요리는 궁중에서 점심에 낮것상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드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임금님도 그렇게 드셨겠지만 종친들이 오셨을 때 또 면 요리를 해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뭐 귀한 음식으로 그래서 주로 낮에 조금 낮것상으로 이렇게 면 요리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최초로 국수에 대한 기록이 나온 것은 세종대왕 시절이었는데 세종실록엔 궁중의 메밀 소비가 많아 205섬의 메밀을 추가 할당한 이야기가 나온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선의 왕들은 메밀국수에 동치미 국물을 넣은 냉면을 즐겨 찾는다. 조선 제27대 왕인 순종은 11살인 당시에 달 구경하는 것을 몹시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신하들에게 냉면을 주문했고 온면이 주로 올랐던 궁중잔치. 헌종은 할머니 순원왕후와 어머니 신정왕후의 생일잔치에 최초로 차가운 냉면을 올린 기록이 있다. 철종은 평소 무척이나 냉면을 좋아한 것으로 유명하다. 7월 7석 더위를 피해 냉면을 과식한 나머지 보름간 몸져 누웠다는 웃지 못할 기록도 전해질 정도였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도 몹시 냉면을 즐겼는데 특이한 점은
수락관이 아닌 궁궐 밖 대한문에서 냉면을 주문해 먹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미 조선 후기에는 냉면을 판매하는 식당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냉면은 평양, 함흥, 진주 이 세 곳을 중심으로 퍼져나간다. 17세기 대문장가 장유의 문집 계곡집에선 냉면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구절은 냉면을 먹은 후 감상을 표현한 것이다. 냉면의 발달은 곧 귀족들의 유흥문화와 직결된다. 흥겨운 술자리 뒤에 언제나 등장하는 냉면 한 그릇은 해장 음식의 대명사였는데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은 평양의 명물로 감옥로와 냉면 그리고 비빔밥을 꼽았다. 고기 안주에 감옥로를 즐기고 속풀이로 냉면을 먹는 게 제맛이라 하여 이때부터 선주후면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다. 다산정약용이 한 10년 전에 고은저리에 지금의 황해도 쪽에 가서 시험 감독관으로 갔다가 그 좀 잘 살고 그다음에 고위직인 사람 집에 가서 냉면하고 노루고기를 먹었고 그다음에 냉면을 드실 때 숭채 지금으로 치면 배추김치입니다. 고춧가루가 없는 하얀 배추김치와 더불어서 냉면을 먹었다는 기록이 다산의 시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아주 당기면은 1790년 언저리에는 냉면을 좀 사는 집에서는 먹었고 아마 시중에서도 널리 먹지 않았을까. 서민들에게도 국수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있었다. 음력 6월 15일 유도절. 이날만은 서민들도 시원한 냇가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국수를 나눠 먹으며 더위를 씻어내는 날이었다. 서민들에게 국수는 장수를 의미하는 귀한 음식이었기에 국수를 나눠 먹는 것은 더위를 물리치는 것은 물론 모두의 건강을 염원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집에서는 흔히 반죽을 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칼국수로 해서 많이 먹었고 다시 말하자면 국수 틀에 눌러서 그렇게 뺀 국수가 있고 손으로 또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또 접어가지고 칼국수로 만든 게 있고 또 늘려서 또 이렇게 칼국수로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또 수제비로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먹어온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의 국수는 지역적 특색과 환경에 따라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춰왔다. 서울 경기 지역, 역사적으로 수도 중심지로 왕실과 귀족 문화에 따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국수가 발전했고 충청도는 서해안의 다양한 해산물과 기름진 농토의 풍부한 곡물을 바탕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의 국수는 시원하고 깊은 맛의 육수가 일품이다. 전라도는 비옥한 곡창지대가 많다 보니 밥 문화가 크게 발전한 반면 국수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국수의 특징을 보면 지역적인 그런 식재료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곡창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수 문화가 발달을 하지 않았지만 특유의 손맛이 굉장히 일품인 국수가 발달을 했고요.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민물 생선을 이용한 그 민물고기 어탕국수 같은 게 발달을 했고요. 물론 해안지방에서는 역시 해산물을 이용한 국수도 발달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메밀 생산의 최적지로 부드러운 메밀면 중심의 국수가 크게 발전했다.
과거 메밀국수를 만들던 전통 도구들. 척박한 메밀로 별식을 만들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의 흔적들이다. 찰기가 없는 메밀 반죽을 국수로 뽑기 위해선 국수 틀은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다. 메밀의 주산지더라도 광원도 화전민들에겐 국수는 흔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 잔칫날이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나 접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의 음식인 것이다. 메밀가루는 밀가루에 비해 반죽이 쉽게 뭉쳐지지 않는다. 전통 방식으로 한다면 오랜 시간 치대고 반죽해야만 덩어리가 지는 형태를 겨우 잡을 수 있을 정도다. 메밀 같은 경우는 글루텐 함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져도 이렇게 그 뭉침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반죽을 할 때도 잘 끊어지기도 하고 그 대신 소화는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메밀국수는 반죽을 하는 것도 국수 틀에서 국수를 내리는 것도 큰 힘이 필요하다. 한 마을의 장정 4~5이 모여야 국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라는데 그렇다 보니 메밀국수를 한번 만들려면 남녀노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할 정도다. 그런데 메밀로 만든 이 국수. 강원도 지역에서는 대부분 메밀국수로 불리는데 왜 춘천 지역에서만 막국수로 불리게 됐을까? 막국수의 원료가 메밀이에요. 그럼 메밀국수로 하면 될 텐데 굳이 막자를 왜 썼을까? 다들 궁금해 하시죠. 특히 춘천 막국수는 그냥 메밀국수 하면 편한데 그래서 그 막자를 쓰는 건 우리말에서 막자를 쓰는 건 2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하나는 성의 없이 함부로 막대하다 할 때 막자를 쓰죠. 또 하나는 지금 금방 바로 막. 그래서 춘천 막국수는 막 만들어 먹는 국수다라는 의미의 막국수예요. 경상도 지역의 국수는 양반가를 중심으로 품격 있는 맛을 전수해왔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경당고택. 음식 비미방의 저자인 안동 장씨의 친정으로 이곳에서는 종갓집 대대로 국수를 반죽해 끓는 물에 삶아내어 육수를 붓는 안동국시를 계승해 오고 있다. 특별히 양반가에서는 국물을 좀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육수를 낼 때 뭐 양지육이나 사태육 같은 거를 푹 끓인다든지 아니면 궁에서 마찬가지로 또 닭을 넣어서 또 같이 푹 끓인다든지 그래서 육수를 참 중요시했고요. 안동국시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뒷방에 나오는 건진국수도 아마도 그런 귀한 면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안동 장씨의 그 건진국수가 지금 안동국시로 변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탕반 문화. 우리의 식사엔 밥과 국이 항상 함께이듯이 국수 역시 면과 함께 각종 재료로 우린 육수가 함께한다. 그렇다면 국수 한 그릇의 영양은 한 끼 식사로서 고른 영양을 갖춘 것일까? 한민족이 즐겨 먹는 국수들의 영양소를 살펴보니 대부분 탄수화물에 편중된 영양 구성을 보였다. 밀가루 국수와 메밀국수는 모두 채소, 과일의 비타민, 무기질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소 반찬과 같은 또 채소의 고명으로 올려서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들이 이제 해물이라든지 생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푹 구워와서 육수로 활용한다든지 또 고명으로 얹어서 즐겨 먹어서 영양 성분을 보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당근이라든지 애호박, 버섯 뭐 이런 것들도 그 고명으로 얹어서 영양을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서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지나 1945년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모두가 굶주렸고 모두가 헐벗었던 시절. 그 당시 미국에서 보내주었던 구호 물품인 밀가루가 전 국민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는데 이때 우리의 국수 문화는 일대 변혁을 거치게 된다. 대중화되기는 아주 근간이고요. 예전에는 밀가루를 먹을 수 있었던 게 아주 귀한 음식이고 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왕실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잔치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밀가루가 대량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고 이렇게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6.25 사변이 난 이후에 미국의 어떤 식량 원조를 받게 되면서 밀가루가 많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밀가루를 이용한 국수가 많이 생산이 되게 됐죠. 전쟁은 끝났어도 그 흔적은 깊었던 1960년대. 국민들의 식량 보급 해결이 급선무였던 시절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선 혼분식 장려 운동을 하게 되는데 쌀보단 혼식, 밀가루 소비 촉진은 국수의 대중화를 이끈 결정적 시류였다. 그때 우리가 식량 생산이 굉장히 적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한테 혼분식 장려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6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분식 장려 운동 덕분에 우리나라 그 면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을 했고요. 또한 그 제분 산업이 발달하면서 밀가루를 손쉽게 대량으로 많이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누구나가 손쉽게 가정에서도 만들고 뭐 단체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 전쟁 직후 밀가루 국수 그 시작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한 국수 공장이 있다. 70여 년의 역사, 3대를 이어온 국수 공장. 국수를 만드는 방법 역시 시기에 따라, 날씨에 따라 체득한 경험으로 뽑아낸다. 사계절마다 저희가 염도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물량도 틀리고 뭐 어떤 날은 좀 국수를 질게 빼고 어떤 날은 좀 되게 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 사계절마다 다 틀리고요. 그날 습도나 온도랑 바람 강도랑 그런 것에 따라 약간씩 다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1940년대만 하더라도 널쩍한 대면만 있을 뿐 국수 굵기에 따른 구분은 전혀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수 기계의 개량과 더불어 국수의 굵기는 점점 얇아졌고 이제는 소면이 곧 밀가루 겉면의 대명사가 되었다. 바람과 태양의 힘으로 완성된 전통 국수. 이제는 연륜의 깊이가 더해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더해주고 있다. 1960년대 초반 밀가루 국수의 또 다른 파란이 일어났다. 바로 라면의 등장. 한국 전쟁 후 20여 년이 흘렀어도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던 차에 한 식품회사에서 라면이라는 한 수를 던진 것이다. (60년대) 후반 보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식량 사정이 어려웠대요. 아까 말씀드린 쌀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세끼 먹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혼분식 장려, 혼분식이란 뭐냐면 쌀에다가
오리라든지 밀가루 같은 걸 같이 좀 식사를 해가지고 식량을 좀 극복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서 라면, 쌀 말고 라면을 같이 끓여가지고 먹으면 함께 해결하기 쉬우니까 이게 혼문식 운동 장려 때문에 라면이 일반인들, 특히 군대에서도 라면을 배식하다 보니까 전 국민의 식품이 됐던 거죠. 60년대 말입니다. 담백한 맛의 국수가 익숙했던 국민들에게 튀긴 국수인 라면은 낯설게 다가왔다. 출시 초반 식품회사에선 학교 회사 등지를 다니며 적극적으로 라면 맛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유탕라면, 라면을 받아들였을 때 느낌이 이게 느끼해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게 영양 보충이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1970년대까지도 여러 가족들이 여러 명 구성원들이 되면 6, 7명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할 때 라면 3개를 넣고 국수 3인분을 넣고 해서 같이 삶아서 먹었는데 그 정도로 라면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라면 가격은 그렇게 안 올랐어요. 물론 인상은 됐지만은 물가에 비하면 라면은 안 비싸졌죠. 1960년대 후반 커피 한 잔, 홍차 한 잔의 가격은 35원. 그러나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3분의 1보다 낮은 10원이었다. 라면의 가격 추이는 항상 서민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1963년 10원이었던 라면은 27년 후인 90년에도 100원 정도였다. 라면은 그동안 주머니가 허전한 이들에게도 부담 없는 식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까 63년 최초 라면이 한 봉에 10원이었다 했잖아요. 68년, 9년까지 계속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19원, 20원, 22원, 24원, 3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저렴하게, 왜냐하면 서민의 식품, 국민의 식품이었기 때문에 아주 최저 가격으로 유지해가지고 판매를 해왔죠. 지금도 라면 봉지 하나에 600원, 7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한 끼에 식당 5,000원인데 한 봉지에 600원, 700원. 이만큼 서민들하고 친숙한 라면이죠. 현재 우리 주변의 국수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단순한 밀가루, 메밀가루 면을 넘어서 다양한 맛과 기능성의 웰빙 제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국수는 밀가루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첨가제 0%, 탄수화물 함량을 한층 낮춘 영양면이 등장했다. 소화가 용이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남녀노소에게 부담이 없다는데, 이는 20여 가지의 곡물을 이용해 기존 국수의 영양적 결손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만든 국수들이 전부 다 밀가루 국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밀가루 국수에 대한 뭐 약간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웰빙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가 고탄수화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당뇨라든가 성인병 또 뭐 이런 부분 소화불량들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차츰 어떤 건강한 국수,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 이런 트렌드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편식을 선호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국수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한 끼 식사로 인식되고 있다. 웰빙 시대에 맞춘 영양국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식품인 것이다. 20가지 곡물로 만든 영양면으로 국수 메뉴를 구성한 레스토랑. 점심, 오후 시간대면 부담 없는 식사나 간식으로 국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곳에서 국수 메뉴는 계절과 상관없이 꾸준한 사랑을 받는 메뉴로 자리 잡았다. 지금 현재 여름철 계절 메뉴로서는 저희가 이제 냉면하고 이제 콩국수가 지금 가장 많이 손님들이 찾고 있는데요. 콩국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콩하고 이제 렌틸 콩을 같이 삶아서 직접 갈아서 나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선호하시고요. 냉면 같은 경우도 시원한 맛으로 많이 찾으시고.
국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꾼 영양국수. 웰빙 시대의 이 건강한 맛은 모든 필요 조건을 충족한 맛으로 다가갔다. 기왕이면 몸에 좋은 걸 골라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참 가끔 오는 편이에요. 면이 우선은 잡곡인데다가 쫄깃하고 탱탱해요. 이제 국수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가장 대중적이고도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부인께서 이제 곡물국수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다 보니까 손님들이 국수를 먹으면서 면이 좀 일반 밀가루보다 좀 씹는 맛하고 이게 면의 성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약간 안 익은 듯한 그런 맛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이 면을 드심으로써 이제 속이 좀 편안하고 이제 그 밀가루처럼 이제 속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그 영양소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단골로서 이제 많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고 특히 이제 어린 꼬마 친구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꼬마 친구들 데리고 와서 왜냐면 이제 밀가루 성분이 없다 보니까 순수히 저희 국산 곡물로 면을 만들어서 나온 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노약자분 특히 이제 가족들 모임 행사 그런 분들께서도 많이 오시곤 합니다. 한민족의 삶이자 생명의 끈이자 문화의 바탕인 국수. 그 긴 면발 속엔 한민족이 생동할 수 있는 큰 힘이 담겨 있다. 거친 세파에 붙여 국수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지만 그 속에 변하지 않는 단 하나, 우리 민족의 희망을 담은 한 그릇 음식임은 오롯이 전승되어 왔다.